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작년 정부 공공부문 전체의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작년 공공부문 전체가 흑자로 돌아서더니 지난해는 만년 적자였던 비금융 공기업까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민간 부문은 장기 불황에 힘든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작년 공공부문 살림살이 성적표는 외관상 완전한 합격점이었습니다. 재작년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을 합한 전체 공공부문이 모처럼 흑자를 내더니 작년엔 흑자폭이 34조 원, 2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정부만 놓고 봐도 작년 흑자 규모가 처음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새 22조 원 넘게 불어난 조세 수입 덕분이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 수입도 8조 원 가까이 늘어 흑자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금융 공기업입니다. 만성 적자였던 이 부문에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 9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흑자를 낸 겁니다. 서울 본사부지 매각 덕에 10조 원 넘는 순이익을 낸 한국전력을 빼면 여전히 적자지만 이를 감안해도 수지는 분명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개혁이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불황 속에서도 정부의 올해 세수는 5월까지만 작년보다 무려 19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정부의 양호한 살림살이 성적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교육부가 막말 파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후임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기획관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기로 하고 적절한 인물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모직위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장관이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에게 보직을 줄 수 있는 자율직위 형태로 정책기획관 자리를 채울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인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의 예산과 주요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자리로 나전 기획관이 대기 발령되며 한 달 가까이 공석 상태입니다. 법조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변호사 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로펌 영입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최근 대형 로펌들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을 보면 쉽사리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모 씨는 재판 연구관으로 법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 들어가 포스코 사건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1년 만에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을 어긴 건데 대형 로펌이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은 퇴직한 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잇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직자 9명을 영입하고 명단이나 활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건데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이 로펌의 퇴직 공직자 영입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11년입니다.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에도 나섰지만 오히려 비리 혐의로 징계가 게시된 변호사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조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 속에 법조 3륜으로 꼽히는 변호사 단체도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고삐를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훈련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폭염 속에서도 공기호흡기 등 20kg에 육박하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실전 훈련에 임하는 소방관들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일 훈련에는 백사기 신임 소방관 184명이 참여했으며 지하층과 자동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을 벌였습니다.
서울소방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직원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3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중 50대 이상이 32.7%에 달했습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50대 이상 비율은 14%, 각 지방경찰청은 16.1%에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는 곳인 만큼 치안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곳이라며 관심과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광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뿐만 아니라 SNS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달아 개인정보를 엿보는 것도 쉬워지면서 법정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팔로워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한 유명인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엔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데 장소나 물건의 이름을 키워드로 입력해 놓으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간단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이용됩니다. 이러다 보니 업체에서 인스타그램을 제품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은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 의류업체에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김모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사진이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알고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의류 브랜드명을 키워드로 달아놓았던 게 화근이 된 겁니다. 업체는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전체 공개한 사진은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 공유 가능성이 나와 있더라도 영리적인 목적의 사용까지 허락한 걸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광고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을 놓고 벌어지는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구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 우면 일대에 약 300만 제곱미터의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특구가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15,000여 개를 창출하는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대기업이 중심을 이룬 R&D 육성을 넘어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교류하는 R&D 기술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개발의 키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구 지정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지며 연구시설, 공공시설을 들일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50% 늘려주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서울 시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몫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자신이 일한 현장에 침입해 건설 공구를 훔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범행은 건설 현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서성입니다. 지나가는 듯 멈춰서더니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공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밤 11시를 넘긴 시간, 검은 옷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옵니다. 무겁게 보이는 짐을 들고 모텔로 들어갑니다. 서울 시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몫으로 일하며 밤에는 자신이 일한 현장의 건설 공구를 훔쳐온 61살 송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송 씨가 훔친 전동 드릴 등 공구는 187점, 2,7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제가 목수 기술자입니다. 기능공입니다. 현장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다 보니까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생활비하고 약값하고 치료비 연구를 썼습니다. 출소해갖고 나와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보호 받을 데도 없고 생활. 야간에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장비가 무거워 근로자들이 현장에 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겁니다. 인부들이 건축 현장에 공구들이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출퇴근을 못하니까는 임시적으로 공사 현장 창고 등에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송 씨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를 번갈아 탔고
은신처에 공구를 모아두었다 중고시장에 처분해왔습니다. 경찰은 송 씨로부터 싸게 작물을 매입한 업자들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대도시의 복지 공급이 농어촌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필요한 복지 수준 대비 공급 상태를 뜻하는 복지 비율 지수가 서울과 대구는 0.69, 광주는 0.75로 1에 미달했습니다. 반면 강원은 1.72로 서울의 2배 이상이었고 경남, 충북도 각각 1.38, 1.36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1보다 높으면 복지 과잉, 1보다 낮으면 복지 부족을 뜻합니다. 연구원은 복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데 대해 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만 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일부 노인 요양시설이나 외딴 지역 주둔 군인 등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해왔습니다. 의료계 일부의 반대에도 정부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이번 달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노인 요양시설 전체로 시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셔서요. 네. 지금 드시는 혈압약을 조금 조절받으셔야 돼서 병원에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거든요. 고령의 환자가 진료를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환자 앞에 의사는 없습니다. 각종 기기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내면 의사가 음성이나 화상통화로 처방을 내리는 원격 진료 현장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 충남의 노인 요양시설 6곳과 격오지 군부대, 온양어선처럼 의료진을 접하기 힘든 곳을 상대로 이 같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달부터는 70병상 이상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사하고 직접 만나는 거와 똑같다.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장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촉탁의사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면서 사업 확대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도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격 진료 의사와 현장 의료인의 협진만 허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환자에게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격 의료 전담병원은 금지하고 이용 대상자도 의사와 대면하기 힘든 사람들로 제한합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원격 진료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오진 가능성도 높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사업 확대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1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회원국의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지만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인용한 OECD 분기별 고용자료에 따르면 1분기 OECD 전체 고용률 평균은 66.8%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지만 한국은 65.9%로 전분기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률은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 고용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알짜배기 직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성별 무관, 고졸 이상, 무경험자도 환영, 자유롭게 영업해도 충분한 수익 가능. 혹시 어떤 채용 공고인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듣기만 해도 정말 혹하는 채용 공고긴 한데요. 어떤 채용 공고인가요? 네, 바로 취업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라오는 카드 모집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공고를 보고 영업점이나 카드사를 찾아가서 일정 교육을 받거나 또 지인 소개만으로도 채용됐던 이 카드 모집인.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식의 채용 과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는데요. 오늘의 히든잡, 바로 카드 모집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누구나 쉽게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층 더 까다로워진 카드 모집인 채용, 오늘의 히든잡으로 선정한 이유 궁금한데요. 네, 지난 6월까지 월 평균 카드 모집인 신규 등록자가 매달 무려 1,900명이었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카드 모집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카드 모집인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올해 8월부터 새롭게 바뀌게 된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한 채용 소식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번 달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제1회 카드 모집인 등록 시험이 8월 6일 전국 5개 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건데요. 신규 자격증인 만큼 초기에 도전하면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카드 모집인 평균 나이가 55살 정도로 높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이에 맞춰서 시험 난이도 또한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시험 난이도 또한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취득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카드 모집인 채용 제도가 바뀌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카드 모집인은 영업점이나 카드사 본점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표준 모집 교육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한 뒤에요. 자체적으로 시험을 거쳐서 채용했습니다. 또 지인 소개로 채용되는 일도 흔했는데요. 안 그래도 무척이나 많았던 불법 카드 영업 사례는 올해 1월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진 틈을 타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 공통의 교육과 시험을 거친 카드 모집인을 뽑아서 불법 영업 행위를 막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이 카드 모집인 등록 시험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으로는 또 카드 모집인 등록 시험 제도가 오히려 카드 모집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회사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 윤리에 관한 교육보다는 과도한 실적만을 강요하는 교육이 대다수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교육 도중 실적 달성 각서까지 받는 카드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한 실적 강요 교육은 없고요. 뿐만 아니라 7월 1일부터 감정노동 또한 피해 찬재로 입정이 되면서 카드 모집인도 단 7,000원으로 산재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드 모집인의 자격 요건 알아볼까요? 네, 대한민국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저는 경력이 단절된 30대, 40대, 50대 여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갖춰야 할 이수 조건이나 시험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잡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격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카드 모집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드 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신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1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편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바일로 강의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강의 내용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신용카드 업무에 대한 이해,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해 모집인이 갖춰야 할 태도와 영업 윤리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주 강의는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카드 모집인 지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니메이션과 학습 퀴즈 등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자, 아직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나 또 기출 문제도 없어서 시험 난이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처음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별도의 공부 없이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10시간 동안의 강의만 제대로 들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합격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합격 커트라인은요. 카드 모집인 등록 시험 등록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치러지게 되는데요. 30문항 중 60점 이상의 성적을 얻으며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네, 절대평가 방식이면 아무래도 경쟁률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주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아깝게 놓치셨다면 다음 주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 까다로워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서는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모집인의 연봉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카드 모집인은 월별 판매 건수에 따라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한때 억대 연봉을 받은 카드 모집인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미 신용카드 발급 상황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전만큼 많은 보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제1회 카드 모집인 등록 시험이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불법 카드 모집과 각종 편법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카드 모집인 등록 시험. 본래 취지대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응시자분들 모두 합격하세요. 자, 오늘의 히든잡 카드 모집인이었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